두릅 재배의 핵심 포인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 핵심 포인트 두 번째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난번 영상보다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릅 농사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두릅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두릅을 심어서 뭔가 소득을 올려보자. 두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핫한, 좀 각광받는 대체작물로 지금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두릅 농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두릅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꼭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한테 맞겠다 싶으시면 농사를 조심스럽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릅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두릅 묘목 품종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아마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먼저 두릅 농사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두릅 농사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왜 두릅 농사를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두릅 농사는 큰 힘을 안 들이고 하는 농사처럼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릅 재배가 실제로 큰 힘이 안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안 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두릅 그러면 봄에 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두릅을 딸 철에 보면 그냥 들판에 두릅 나무들만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순을 따죠. 그리고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굉장히 손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너무 덥지도 않고 그냥 봄바람 맞으면서 두릅을 따고 또 포장해서 출하하고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장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그 순을 따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은 잘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두릅은 힘 안 들이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체작물이다, 거기까지만 소개하고 두릅을 심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두릅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작물입니다. 사실 관리가 조금만 소홀하잖아요. 그럼 도둑이 아주 판을 칩니다. 두릅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키워서 봄 한철에 수확하는 농사거든요. 근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하면 도둑이 들어서 두릅순을 다 따가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한 해 농사를 다 버리는 겁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 도둑들이 제 경험상 처음에는 도둑들이 두릅을 따러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씩 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담거든요, 가방에다가. 그러다 보면 점점 두릅밭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더 굵고 좋은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기존에 땄던 거 있죠, 조그만 거, 그걸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또 꺾어요. 그렇게 해서 손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릅은 말 그대로 나오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봄부터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두릅이 나무가 있으면 눈이 조그맣게 트잖아요, 요만큼. 정말 이 엄지손톱만하게 터요. 근데 그것도 따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처 크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만하게 조그마할 때 내가 이걸 안 따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따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이 나오기도 전에, 두릅 이파리가 피기도 전에 눈만 보였다면 따가는 겁니다. 그런 도둑들과의 전쟁, 그리고 그 도둑들과의 굉장히 마음 상하는, 마음 졸이는 그 전쟁을 준비한 사람만이 두릅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TV나 이런 데 보면, 6시 내 고향 이런 데 보면 두릅이 막 순이 이만큼 올라오고 막 툭툭 꺾는 소리도 나오고, 그것만 보면 야, 저거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 들지만,
그것을 꺾기까지, 그 두릅 순을 수확하기까지 농부는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두릅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함께 사실은 두릅을 꺾으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두릅을 위에 순을 따잖아요. 그 다음에 한 1, 2주 있으면 또 옆에 순이 딸 때가 됩니다. 옆순을 따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5일 정도 그 사이에 두릅을 전지를 해요. 뭐 길게는 한 20일 혹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두릅순을 다 따고, 어떻게 보면 위에 원순을 따고 옆순 한 서너 개를 따고 그 다음에 전지를 하거든요. 전지를 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전지 이후에도 안심하기는 힘들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윗순을 따고 옆순을 한 서너 개를 땄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탁 자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 5월 말 6월 되면은 옆에서 이제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도 올라오고 땅바닥에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키워야 되는 것들, 얘네들은 내년 수확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이런 거예요. 저는 좀 되게 싫어하는데, 자연인 이런 분들을 보면 뭐 TV에서 나오잖아요. 자연인 숲속에 사시는 분들. 그럼 숲속이에요. 막 6월달 7월달 가보면 산속에 두릅이 다 샜어요. 그 이야기에는 두릅을 봄에 따먹고 새 가지가 올라와서 이제 쭉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 새 가지, 지금 올라온 이 새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라야, 여물어야 내년 봄에 수확을 하는 건데, 그 끝순, 요걸 뚝 따요. 요건 아직도 먹을만 하다 그러면서 따버립니다. 그러면 요 나무는 더 이상 이제 내년에 수확이 없어요. 똑똑 끊어갑니다. 그래서 전지 이후에도 3월부터 7월까지 두릅밭을 이렇게 그냥 놀려둘 수가 없습니다. 두릅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순을 그냥 끊어가거든요. 새 순을. 키워야 되는 나무의 순을 잘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봄에 수확이 없어요. 여기를 끊어버리면 또 옆에서 또 하나 뭐 삐쩍 올라오든가 올라오는데 이 원순이 그렇게 다음에 봄에 크게 맺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두릅 농사는 쉬울 것 같지만 봄에 순을 따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그 다음에 관리, 3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이렇게 새로 순을 키우는 거. 요 순이 크려면 결국은 옆에 이제 풀이 많거든요. 이 풀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실 두릅밭 관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풀 관리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두릅이 세력을 이루면 마치 이제 한 7월 넘어가고 8월쯤 되면 이파리가 막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그러면 이 풀들을 대부분 이깁니다. 사실 그 나무가 한 7월, 8월 좀 되면 이파리가 막 무성하면요. 여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파리가 꽉 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까지 이 풀들이 두릅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면 정말 그 다음에 봄에 튼튼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 나무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릅 농사는 꼭 시작 전에 나는 이 풀과의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 또 나는 도둑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 혹은 자연인, 뭐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분들은 두릅 농사를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릅 농장이 이렇게 있으면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쭉 치거든요. 이런 준비들, 혹은 이제 마을 한복판에 뭐 이렇게 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사람 눈에 띄니까 이제 그런 도둑이나 뭐 이런 염려는 없는데, 어찌 되었건 힘 안 들이고 수확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두릅을 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사항들, 도둑이나 풀이나 자연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두릅을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릅 농사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손이 필요합니다. 저온 창고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릅 농사는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지으셔야 소득이 있습니다.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주, 200주 이거 갖고는 사실은 소득이 안 돼요. 두릅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한 1000평 그 이상 농사를 지어야 사실은 1년 소득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손, 저온 창고, 그리고 순을 채취하는 사람, 순을 따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별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배송하는 사람, 이 어떤 일손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두릅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마을과 외떨어진 데 가서 두릅 농사를 짓겠다. 거기에 뭐 1000평, 2000평, 3000평.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두릅을 딸 때 일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는 두릅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딸 때도 있지만 1000평, 2000평을 하루에 다 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손에 대한 고려, 일손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두릅을 딸 때쯤 따는 시점에는 농촌에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를 타고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들,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 두릅 농사를 약간 크게 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준비들이 안 돼 있으면 두릅 농사를 지으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온 창고 같은 경우에도 두릅 농사를 예를 들어서 산속에다, 임야에다 한다 그러면 두릅을 따서 보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릅은 따서 한 시간이나 2시간만 그냥 그대로 햇빛에 방치해 두면 물건을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릅은 무조건 따서 저온 창고에 집어넣고 냉을 입히고 이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멀리 떨어진 뭐 임야, 맹지 뭐 이런 데는 이 저온 창고 이 시설을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을 채취하고 또 그 순을 저온 창고로 나르는 사람, 그 다음에 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이 두릅 농사를 짓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엄나무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어찌되었건 두릅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손이나 인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사숙고를 하신 다음에 나는 이런 조건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두릅 농사를 시작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두릅을 딸 때는요, 뭐 노인이든 뭐 조금 뭐 이렇게 허리가 꾸부정하신 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실제로 두릅 같은 걸 따보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더 잘 따요. 저도 따보면 젊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바구니 메고 두릅 따러 막 갑니다. 근데 이제 두릅을 따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뭐 힘이 없어 보여요. 막 그냥 간신히 걸으면서 천천히 걷고 유모차 같은 거 밀고 오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일단은 두릅 따는 바구니 차고 산에다가 자 두릅 따세요 그러고 풀어놓으면 뭐 날아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두릅 다 딴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미는 거 이제 밀고 다니시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일손을 구할 수 있는 곳, 그런 조건이 조금 충족되신 분들은 두릅 농사를 좀 크게 지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두릅 농사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상품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농사를 망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순을 재배하는 모든 농사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상품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초점을 두고 이 두릅이나 엄나무 농사를 지으실 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수확기에는 큰 힘이 들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서는 안 돼요. 아프시더라도 수확 다 끝나고 아프셔야 돼요. 진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도 수확 끝나고 입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수확하는 기간이 길어야 일주일, 정말 길어야 1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시간 안에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엄나무나 두릅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겠다. 그리고 생겨도 내가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두릅 농사를 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할 것 같다. 특별히 봄철, 엄나무나 두릅이 나오는 철, 3월, 4월, 5월 이때 꼭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 두릅 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엄나무나 두릅 농사철이 되면은요,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식당을 하나 예약해 놓고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 가서 밥을 먹거나 혹은 들밥을 배달시켜서 밥을 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 다 끝나고 경매로 물건을 보내놓고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 준비.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요 두릅이나 엄나무를 수확하는 그 시절,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내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또 두릅 농사가 조금 더 많아지잖아요. 혹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집 두릅 좋아. 전화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가끔은 저희가 경매시장에 물건을 내보낼 때에 두릅이나 엄나무 박스에 저희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그걸 사간 사람들이. 뭐 택배로 뭐 붙여주세요. 택배 거래 좀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 상황이 어떠냐면 물건을 포장해서 우체국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배 거래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우체국에 감으로 해서 더 많이 딸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장이라면 대부분 다 경매라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소매 판매를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세팅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우체국이나 뭐 택배회사랑 거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전부 다 딴 다음에 냉을 입혀서 포장을 해서 그날 택배가 뭐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보내고 다음날 또 100개, 200개 보내고 아마 이런 소매 시스템이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하면서 소매를 같이 할 경우에는 사람을 또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다 100% 전량 경매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제 두릅 농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두릅 재배를 하는 여러 선도 농가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나 혹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선도 농가, 그러니까 두릅 재배를 하거나 엄나무 재배를 하는 선도 농가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저도 이제 시간이 날 때에 저희 농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연락을 해서 시간이 저랑 맞으면 또 제가 저희 농장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순을 어떻게 따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 굉장히 쉽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못 보는 게 있어요. 이미 선도 농가, 견학하는 농가는요, 대기업을 방문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뭘까요? 대기업은요, 이미 모든 시스템, 준비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여요. 풀을 하나 깎더라도 이미 풀을 깎아본 전문적인 인력들이 다 있어서 쉽게 깎습니다. 전지요?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지를 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지를 하고 그거를 또 치우고, 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릅 농사를 시작 전에 선도 농가를 가서 보면, 실제로 선도 농가에 가서 보면 전지를 다 하고 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안 그러면 손을 따기 전에 나무들이 쫙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미 완전히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진 그 상태, 거기를 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뒷작업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으면 사실은 농사를 지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선도농가를 방문해서 보는 것은 사실은 대기업을 방문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나도 저렇게 해서 하면 되지 뭐. 해서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워 보이죠? 말 그대로 두릅이 쫙 두릅밭에 있고 두릅의 순들이 막 쫙 나와 있어요. 툭툭 끊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냉을 입혀서 박스에 포장해서 탁 보내면 돈이 샥 들어오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했을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1000평이면 1000평, 2000평이면 2000평, 5000평, 10,000평, 거기에 있는 두릅밭에 있는 풀들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나무를 어떻게 전지를 했는지, 병충해가 생기면 어떻게 방제를 하는지, 큰 물이 나서 휩쓸려 나오면 그 물이 났던 곳에 어떻게 두릅을 다시 뽑아내고 또 다음에 식재를 하고, 자, 이러한 부분들,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그 뒤에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셔야 내가 이 농사를 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릅을 재배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려고 하신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심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뭐 100주 심고 200주 심고 이래가지고는 두릅 농사로서는 소득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릅은 말 그대로 한 나무에서 한 개 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나무에서 한 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평에 두릅나무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한 평에. 예를 들어서 두릅나무가 정말,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릅이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옆에 또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튼실한 순을 따기 위해서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이 50cm나 60cm는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럼 한 평이면 1m 80이잖아요. 1m 80이면 예를 들어서 60cm, 50cm. 그러면 얼마예요? 하나, 둘, 세 개. 옆으로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한 평에 정말 좋은 순을 하나도 안 죽고 잘 키운다 그러면 뭐 한 7개나 9개 정도 순을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한 평에 또 뭐 곁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그만 것들 하면 한 평에 두릅 가격이 정말 좋을 때 그래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릅이 가격이 낮을 때, 그때는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다면 10,000원이에요. 한 평에 10,000원. 1000평이면 얼마일까요? 10,000만 원이에요. 한 평에 2만 원 정도를 받는다. 우리는 일찍 수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0평이면 2천만 원 정도. 나무가 다 차 있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아예 남쪽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가격이 좋아. 3만 원씩 받는다. 혹은 4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무가 꽉 차 있을 때 그 정도 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죠.
두릅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뭐 한 5천 원 나왔다. 그러면 1000평을 해도 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릅은 숫자 싸움이에요. 한 평에 두릅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그거를 몇 개를 꺾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경매나 이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릅이 비쌀 때 15개 미만 500g에 15개를 따야 돼요. 두릅을 한 평에서 15개짜리를 따으려면 한 평 갖고 모자란 거예요. 한 평 반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3평에 2박스 이렇게 따면 대부분 두릅 농가가 어느 정도를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위에 원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순을 따고 옆에 곁순만 또 모으면 또 이것도 소득이 될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두릅 재배는 평당 정말 아주 안 나오면 5,000원, 6,000원부터 잘 나오면 2만원, 3만원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농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곳, 가장 먼저 순이 나오는 곳은 정말로 한 평에 2만원, 3만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지역에 두릅을 할 때는 5,000원, 6,000원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 농사를 시작하실 때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쉽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쉬운 만큼 소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릅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가격, 숫자 이거를 잘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는 두릅이 보통 얼마쯤 경매가 나온다. 그리고 몇 개가 담긴다. 숫자. 그러면 내가 심을 땅 평수. 한 평에 몇 개가 나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한 평에 10개다. 1000평이다. 그러면 몇 개 딱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곱하기 가격 하면은 1년 수익이 딱 나오고 여기 인건비 이런 계산을 하면 실제로 두릅 농사를 지어서 얼마만큼 소득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릅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두릅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평, 200평, 300평, 500평 이 정도 가지고는요 실제로 어떤 내 생활을 책임질 만큼 소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화된, 정형화된 밭 이런 데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정형화되지 않은 곳 있잖아요. 야산, 이렇게 넓은 곳. 그런 곳에서는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득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굉장히 또 프리미엄 라인, 정말 비싼 고급 두릅을 생산해낸다면 약간 그것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릅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은요, 내가 두릅을 식재하려고 하는 그 땅, 주변 상황을 사실은 잘 보셔야 돼요. 물고임, 밭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만큼만 물이 찬다든지 여긴 두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병균이 번지기 시작하면 주변 일대의 두릅이 한 번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릅은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 두릅은 땅 속으로 뿌리를 뻗지 않습니다. 두릅은 땅이 있으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옆으로 갑니다. 뿌리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지표면이 너무 마르면
두릅이 힘을 잃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젖으면 또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두릅 재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땅이 말라도 두릅이 안 돼요. 비가 계속 와서 땅이 너무 젖어도 두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릅을 재배하시려는 분들은 이 물고임,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입니다. 혹은 두릅 농장을 하실 때 두릅 농장 주변에 과수 농장이 있거나 혹은 농약을 많이 친다. 두릅밭 옆에 뭐 고추밭이 있다든지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을 친다든지 혹은 제초제 같은 거를 막 치는 이런 곳이 있다 그러면 사실 두릅 농장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쪽 옆에서 제초제를 쭉 뿌리고 지나가요. 바람이 불어서 그 제초제가 두릅에 딱 묻는 순간 두릅 이파리가 쪼글쪼글 말리거나 이것은 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죽지는 않겠지만 성장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입습니다. 혹은 과수농장이나 과수를 재배했던 땅에다가 두릅을 심으면 그 토양에 있던 세균들, 얘네가 병을 일으켜서 두릅이 집단으로 괴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릅은 사실은 키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작물이기도 한데 굉장히 까다로운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뭐 두릅 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야,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릅은 내가 식재하려는 땅 주변의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작물입니다. 또한 재배 시 도움받을 수 있는 멘토가 좀 필요한 곳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릅이 멀쩡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2, 3일 후에 가보니까 두릅이 전부 다 막 쭈글쭈글해지면서 전부 다 막 그냥 막 이파리가 막 탄 것처럼 막 밭 전체가 막 이렇게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빠르게 손을 쓸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멘토, 경험 많은 두릅 재배인들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혹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산림조합, 임업, 인프라가 필요한 곳이 두릅 재배입니다. 엄나무는 두릅만큼 병충해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조금 더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두릅은 한 번 병이 확 돌았다 그러면 밭 전체로 번지거나 혹시 두릅이 죽으면 밭 전체가 다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두릅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두릅을 많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나 대부분 한 4년, 5년에 한 번씩 두릅밭 전체를 갈아엎기도 합니다. 다시 심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병균이나 이런 게 취약한, 그리고 어느 때는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서 뿌리가 전부 다 썩어서 괴사하거나 병이 돌거나 그래서 죽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내가 두릅밭을 가꾸느라고 잘 가꿨어요. 두릅이 잘 되고 있는데 옆에 병든 밭, 문제가 있는 밭에서 어떤 도둑이 왔다가 그걸 도둑을 훔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있는 밭으로 와가지고 내 두릅을 훔쳐가지고 갔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때 병균을 옮겨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도둑이 밟았던 이 땅들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내 밭 전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릅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변수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변수들까지도 고려하고 두릅 농사를 짓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말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봄 되면 그냥 두릅이 이렇게 있고 그걸 꺾어서 포장해서 경매 보내고 여기까지. 그래서 야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두릅이 갖고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두릅 농사 시작한 지 뭐 1년 만에 만났다, 2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밭을 갈아엎고 내가 투자한 모든 비용을 다 날리고 하면 아이고 두릅은 돈이 안 돼. 두릅은 저거 심어갖고는 안 돼. 이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을 다 피해서 정말 한 평에 두릅을 10개나 이렇게 따고 그 해 뭐 두릅 가격이 좋아서 2만원, 3만원씩 받고 그러면은 한 1000평의 땅에서 한 뭐 몇천만원씩 수익이 올라가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모든 농사는 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농사를 짓는 것과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이 두릅 농사에는 있어요. 어찌 보면 두릅 농사는 3월부터 장마 때까지 한번 7월쯤 되겠죠.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8월, 9월, 10월 되면 이제 거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두릅 농사가 실제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봄에 한철 이때 한 일주일 동안 따고 포장하고 가끔 시간 되면은 그 삶아가지고 향긋한 봄나물 먹고 여기까지.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7, 8, 9, 10, 11월 달까지 거름주는 이 시기까지도 두릅은 어느 정도 일들을 해야 됩니다. 풀관리, 거름 주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도둑놈들 신경 써야 되고, 자연인 뭐 이런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 이런 제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두릅 농사를 좀 대대적으로 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아 괜찮다 이런 부분은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두릅 농사를 지으셔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